안녕하세요. 레이커즈 와일의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오늘은 3장 나는 누구인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기술이 발전해서 당신의 뇌를 조금씩 바꿀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게 될까요? 이 장은 바로 그 정체성의 경계에 대한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인공지능이 똑똑해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뇌과학이랑 같이 발전하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뇌 속에 있는 어떤 정보 패턴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이런 걸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윤리적인 고민도 깊어지고요. 네, 그럼 먼저 의식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책에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 주변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기능적 의식하고 또 하나는 오직 나만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 예를 들면 빨간색을 볼 때 딱 드는 그 느낌 자체, 감각질이라고 하죠. 그걸 포함하는 주관적 의식. 다른 사람의 기능적인 면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사람 속마음, 그 감각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을 철학자 데이비 차머스가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렀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뭐랄까 속은 텅 비어있는 철학적 좀비라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요. 이건 물리적인 상태하고 주관적인 경험이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커즈와일은 여기서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범원형 심론 비슷한 건데 범원형 심론은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설명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간 입장이 있습니다. 범원형 심론은 의식은 영혼처럼 물질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이원론과 의식은 단순히 뇌의 물리적 작용일 뿐이라는 물리주의 사이에 유용한 절충안입니다. 둘째, 의식은 근본적인 힘이라는 입장입니다. 의식을 다른 물리적 힘의 결과물로 보지 않고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우주의 기본적인 힘 또는 속성으로 취급합니다. 셋째, 복잡성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뇌가 탄소로 만들어졌느냐,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의식을 깨울 만큼 정보를 복잡하게 처리하는 패턴 또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복잡한 인공지능 AI도 주관적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됩니다. 넷째, 윤리적 근거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실제로 그 안에 주관적 의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도덕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대우해야 할 강력한 윤리적 이유가 생깁니다. 튜링 테스트 통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원형 심론은 의식이란 뇌라는 고도로 복잡한 구조를 통해 우주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속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입니다. 정보 처리 과정이 충분히 복잡해지면 그 재료가 우리 뇌처럼 탄소 기반이든 아니면 컴퓨터처럼 실리콘 기반이든 상관없이 주관적인 경험, 즉 의식이 자연스럽게 깨어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충분히 복잡한 컴퓨터도 언젠가는 정말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약간 SF 영화 같은데요?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 아닌가요? 네, 커즈와일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핵심은 정보 패턴의 복잡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뇌를 아주 조금씩 기계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네, 그 유명한 테세우스의 배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배를 이루는 널판지를 하나씩 계속 바꿔도 우리가 같은 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뇌 구성 물질이 점차 바뀌더라도 그 정보 패턴의 연속성만 유지되면 여전히 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 몸의 세포도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계속 나라고 느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점진적인 변화와 정보 패턴의 연속성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뇌 전체를 한 번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순식간에 똑같은 두 번째 나를 만든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복제본도 분명 의식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는 다른 경험에 쌓아가면서 결국 별개의 존재가 될 거라는 게 커즈와일의 생각입니다. 당신과의 어떤 경험적인 연속성이 없으니까요. 아하, 연속성. 그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럼 기술이 더 발전해서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데이터를 막 모아서 AI 아바타? 책에서는 레플리컨트라고 하던데
그런 걸 만들어서 소통하는 애프터라이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커즈와일이 실제로 아버지 데이터를 가지고 아빠봇 같은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와, 흥미로우면서도 사실 좀 섬뜩하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게 정말 첨예한 윤리적 딜레마를 던지는 거예요. 그 레플리컨트는 과연 인격체일까요?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일까요?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단순히 고인을 흉내내는 거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돌아온 존재라고 봐야 할지, 아직 사회적인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만약 뇌정보를 통째로 옮기는 마음 업로딩 단계까지 가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끝이 없네요. 결국 이 3장은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육체를 넘어서 어쩌면 정보 패턴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식, 자아, 심지어 죽음의 의미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요. 네, 그렇죠. 만약 기술이 우리에게 스스로의 존재 방식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과연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3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크고 또 무거운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기술 발전이 정말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있는지 4장, 삶은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를 통해서요. 구체적인 데이터와 또 여러 논쟁점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